자,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아서요. 내년에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는지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요. 이코노미스트들 이제 순차적으로 좀 모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습니까? 네, 뭐 일단 그림으로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예. 네. 예. 일단은 뭐 경기라는 거는 뭐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게 마련인데요. 예. 큰 트렌드를 그리는 중간 중간에 이제 예. 작은 사이클들이 이렇게 예. 형성이 된다. 뭐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요 것 그림은 같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좀 예, 제가 흔히 보는 설명 그 차트는 아닌 것 같군요. 제가 보는 2017년 세계 경제 뭐 예.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시면 요 딱 그림에서 보여지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여전히 뭐 하방 압력이 더 우세할 것 같고요. 예. 큰 틀에서의 이런 사이클 속에서도 작은 순환 사이클을 보자면 분명히 내년에는 인플레이션도 나타나고 예. 그리고 경기는 아하. 좋아질 거다. 그래서 작은 사이클 그리고 큰 에헤. 사이클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게 그렇게 2017년 2017년 이제 막대로 돼 있는 게 2017년에 1년을 나타내신 거고 예, 뭐 통으로 보자면 빨간 곡선이 이제 작은 좀 소순환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곡선인 것 같고 회색 길게 나가 있는 저게 이제 중장기 이제 어떤 경기의 네네. 트렌드를 보여주는 건데 맞습니다. 2017년 구간 안에 보면 회색 선은 여전히 하향하고 있지만 빨간 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뭐 직접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최근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특히나 이제 요 G2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들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 내년까지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 같다. 뭐 이게 아까 보신 이제 빨간 선에서 나타나고 자, 있는 그렇게 모습이 되고. 보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변수들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죠. 일단은 뭐 내년 세계 경제를 판단하는데 좀 변수를 한번 먼저 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정치 이벤트들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치 이벤트부터 예. 그죠? 예. 정치 이벤트가 이제 뭐 이번 주말부터죠. 예. 이탈리아 선거, 예. 개헌 투표가 있겠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브렉시트 협상, 그리고 저건 4월에 근데 브렉시트 협상은 저 영국의 의회 비준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뒤로 좀 한참 수년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올해죠. 올해 6월달에 투표를 하고 나서 뭐 결정이 됐었죠. 예.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협상이 내년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잡음이 나타날 수 있는 예. 또 의회랑 또 실제 정부 간에 좀 마찰음이 지금 작용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 대선이나 독일 총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렉시트나 미국 대선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 약간은 좀 다 같이 잘 살자라기보다는 우리 좀 살고 보자. 아, 요런 좀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기 프랑스는 때문에 특별히 뭐 르펜이라고 그 극우적인 그런 예, 것이 그렇습니다. 또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리고 뭐 당대회, 중국 당대회 같은 경우는 뭐 시진핑의 재집권 이슈랑 그게 결부 중요한 돼 때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약간은 좀 변수가 생길 거다. 예.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 이벤트를 좀 바라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를 유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유가 어젯밤에도 또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감산 합의 그 유가가 워낙 중요한 예, 오늘 그렇습니다. 타이밍이라서 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네. 요 정도 감산 합의면 유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탄력이 어느 정도까지 붙을까요? 일단 어제는 뭐 10% 가까이 폭등을 네, 했는데. 어제 뭐 8, 9%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는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 뭐 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들은 장기 저유가를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유가 지금 뭐 감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는 요 효과, 유가 상승에 대한 효과는 좀 일시적일 수 있겠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감산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이제 감산될지 여부 실행에 옮길 국가마다 거냐. 국가마다 이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유가가 올랐다. 그럼 또 미국에서 또 다시 생산에 돌입할 그렇죠. 가능성이 셰일 충분히 오일들이 크거든요. 터져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이 유가를 계속 끌어내렸던 요인이라면 예. 상승시키는 것도 결국 그 요인이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해소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펙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네. 또
미국이라든지 워낙 이 원유를 생산해내는 국가가 다변화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펙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게 좀 축소돼 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예. 근데 저희들이 뭐 유가를 바라볼 때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좋은 레벨이라고 하면 50에서 60달러 정도라고 예. 이제 많이들 분석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장기 저유가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레인지에 머물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분명히 뭐 신흥국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겠다. 요 정도 49달러, 50달러 선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뭐 조금 뭐 들쑥날쑥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 레벨 더 막 급락하지 않는 이상 또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유가 정도 레벨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일 거다. 거의 국제 유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다 이 소망하는 그 구간에는 안 놀아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대로 보면 네, 아니, 여기만 있으면 좋은데라고 하면 항상 거기 이탈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걱정이에요. 인플레이션 보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내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분석하는 분들마다 또 비슷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다른 얘기도 하는데 예.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 초반까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또 강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미래에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 예. 이런 것 때문에 소비도 늦췄고 또 투자도 늦출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렇죠. 상황의 연속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유가가 조금 반등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서 그게 세계 경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뷰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 유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진행되는 국면에서 감산이 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전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유가가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의 상승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유가의 산유국의 그 감산이라든지 유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충분히 유가가 반영된 현상이고요. 음.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50 레인지에 머문다. 예. 근데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전년 대비의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도 전년 대비로 같이 한번 해보면 예. 그게 이제 그렇겠네요. 내년 예.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킬 그러고 수 보니까 있는. 우리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만 네, 맞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인데 이제 슬슬 유가가 올라주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유가가 오히려 플러스 되는 국면이면 네. 우리가 뭐 0% 물가니 이런 건 이제 옛날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유가 예, 맞습니다. 하락은. 근데 충분히 우리나라 물가의 뭐 가중치를 따져 보더라도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20-30% 이상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도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오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뭐 10월 달 거 예. 1.3%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워낙에 뭐 그런 부분들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뭐 농산물가라든지 또 생활물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높은 수준 실제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우리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게 더 소비자 높기 물가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요. 우리 게시판이나 특히 주부들이 있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재래시장이나 마트 한번 가보고 얘기하라고 네네. 뭐 배추, 고추, 뭐 시금치, 양파, 마늘 이런 건 막 따블난 것도 많은데 무슨 0%니 뭐 1%니 이런 얘기하고 있냐 그러는데 네. 이 물가 산정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딱 네. 정해져 있어서 공산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실제로 것 같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물가랑 또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숫자, 그건 좀 괴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죠. 소비자들은 항상 옳은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괴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가지 변수를 주셨어요. 정치적인 일정들. 뭐 물론 올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네. 또 미국의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머드급 정치적인 일정은 사실 내년에 뭐 중국 뭐 공산당대라는 것도 좀 시진핑 체제를 어떻게 더 강고히 할 거냐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있습니다. 우리 대선은 또 있군요. 우리 대선은 언제 있을지 모르겠죠. 그게 그 변수가 또 있고. 어쨌든 내년이잖아요. 예, 내년 상반기가 내년이랍니다. 됐든 내년 네. 말이 됐든.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정치 이슈는 올해보다는 약간 경감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또 우리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네. 그렇고. 유가가 뭐 이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올해 초처럼.
네. 예.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펙에서도 뭐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예. 약화됐긴 했다고 하지만 예. 어느 정도 감사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는 뭐 유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해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40불대 선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세 가지 변수, 정치적인 이벤트도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브렉시트나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글로벌리 보면 그런 이벤트들은 없으니까 이건 네. 뭐 괜찮은 것 같고 네. 국제 유가도 뭐 올 초에 뭐 20달러대 뭐 30달러 깨지고 막 이런 국면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괜찮고 인플레이션은 전에 없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니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차트의 2017년의 구간에 빨간 선이 우상향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 환율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 이제 달러화에 대한 강세 예.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강세에 베팅해서 달러화 예금이 뭐 사상 최대라고도 하는데 원화 예금 금리 하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예. 원화 강세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요. 네, 예. 내년에 맞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달러 강세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그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예.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많은 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이 달러를 추가적으로 강하게 만들 요인은 크게 뭐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 그들의 미국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뭐냐 어허. 여기에 이제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80년대 보면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뭐 플라자 합의라는 그렇죠. 뭐 그런 85년도였던 거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미국의 목표는 경상수지, 약달러였죠. 약달러. 무역 수지랑 예. 경상 수지의 적자폭을 개선시키자 예. 최대 목표를 가졌고 그때 대상은 이제 일본이었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상당히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약세를 통해서 그렇게 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고 네. 미국 경기를 개선시켜서 뭔가 이 시스템적으로 강한 미국을 다시 이제 재구축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는 기본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래야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약발을 예, 그렇습니다. 발휘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계속 트럼프가 계속 뭐 그 선거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막 들쭉날쭉한 말바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폭 축소 그리고 제조업의 강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뭐 달러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노출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말 바꾼 적이 없는 게 이 보호무역주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경상수지를 회복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경상수지의 흑자가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직업도 많이 만들고 네, 임금도 일자리 올려서 창출도 그렇고. 다음에 내가 재산할 수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계산이란 말씀. 네, 그게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의 그 달러 인덱스의 상승 또 강달러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오버슈팅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물론. 올해까지니까 뭐 아직 내년은 아니니까요. 네.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제가 2004년하고 한번 좀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예. 2004년 뭐 그림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04년 차트를 한번 올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 2004년을 예. 한번 돌이켜 보면 그때도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순차적으로 기준금리를 쭉쭉쭉 올렸었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의 카드 사태 이후로 상당히 좀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같은 뭐 작은 나라에서는 따라 올려야 되느냐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은행에서 취했던 정책은 우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따라 올리는 것보다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하를 하면서 경기에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딱 놓고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렸다. 우리나라는 내렸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2004년 사례를 보면 달러화는 오히려 빠졌었고요. 약세를 보였었고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황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다, 금리를 뭐 따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2004년 사례를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여기에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기보다는 과거에 사례가 있었음을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뭐 트럼프의 정책적인 목표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뭐 환율을 바라보는 게 근데 합리적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통상 설명을 하다가 네. 너무 많이 틀리니까 또 어느 특정 시점에 얘를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또 그걸 너무 일반화할 필요성까지는 또 있나? 그 사이에서 분석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일단은 뭐 저희들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뭔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건 비슷한 국면 또는 다른 국면에서 어떻게 뭐 흘러왔는지 좀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서 일단 그 그렇게 일방적인 달러 강세를 예견하고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이제 투자의 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너무 그쪽으로 쏠리면 아무래도 좀 그건 위험 뭐 관리를 원화뿐만 충분히 아니라 해야 된다. 신흥국 통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주식시장을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네, 저희들은 일단은 뭐 경기도 내년에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우리나라 개별 변수들이 너무 불거져 나오고 있어. 그 얘기는 또 좀 디테일한 얘기는 다른 분이랑 얘기를 좀 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어쨌든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가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하향이지만 내년에는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기본은 정치적인 이슈 또 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